먹방으로 대리만족한다는 건 그 다이어트가 끝난 후 폭식증이 확정되었다는 신호이므로 진짜 위험한 거니까 스스로의 뇌를 먹방 포르노로부터 떨어뜨리세요.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식단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다이어트란 단어 자체도 본래 식단을 의미합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정해놓은 식사 계획을 말하죠. 비만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 결과와 학설이 즐비하지만 결국 대전제는 먹는 것과 쓰는 것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쓰는 것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먹는 것이 체중을 결정하게 됩니다. 식욕과 식탐만 관리를 잘 해도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이어트 식이요법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양을 조절하고 식습관을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종류를 제한하는 것. 이거는 당류나 튀김, 고지방, 인스턴트 이런 음식들을 좀 제한해서 먹는 걸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3단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탄단지 비율을 제대로 가져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4단계, 보디빌더 식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보디빌더 식단으로 가거나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이미 한물간 그런 식단법들, 예를 들면 다코야 식단으로 막연하게 갑자기 샐러드부터 먹으면서 시작을 하곤 하죠. 이거는 초등학생이 1차, 2차, 3차 반격식 함수를 건너뛰고 바로 갑자기 미적분을 배우겠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 즉 양 조절과 규칙적인 식습관이 차근차근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바로 보디빌더 식단을 가고 샐러드 먹고 이러면 대부분의 경우 쉽게 포기하게 되거나 목표 체중에 이른 후에 폭식증 또는 거식증과 같은 식이장애를 겪게 돼요. 이런 사례는 사실 아주 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PT 회원님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식단에 대한 내용을 총 5강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첫 시작은 1단계 양 조절에 대한 이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따로 있을까? 난 조금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쪄요. 왜 이러는 거죠?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먹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모니터링해보고 또한 여러 이런 건강 다큐에 나오는 사례자들의 관찰 영상을 살펴보면 사실은 조금 먹고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제 회원님들도 그랬는데요. 얼만큼 무엇을 드시는지 물어보면 스스로 평소에 어느 만큼의 양을 먹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느낌, 그냥 정성적 평가, 어렴풋한 기억 이런 것만 있었던 것이죠. 다이어트 업계에서는 이렇게 막연하게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부추겨서 이런 거를 독소 때문에 살이 안 빠지네, 뚱보균이 있네, 순환이 안 돼서 붓고 붓기가 살이 되고 막 이러면서 어떤 악당을 만들어내고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진 거였어 라고 생각하게 하여 그 악당을 때려잡기 위해 지갑을 열게 합니다. 다이어트 산업은 큰 돈을 벌어다주는 아주 거대한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일정한 마케팅 공식이 존재하고 이는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반복 진화되고 있죠. 아주 유명한 미국의 한 다이어트 심리 실험이 있어요. 비만인 대상에서 자가보고된 칼로리 섭취량과 실제 칼로리 섭취량 및 운동 간의 불일치라는 제목의 논문이 났는데요. 1992년에 발표됐어요. 이 논문에 담겨진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인권 문제 때문에 과거처럼 피험자들을 어디 막 수용시설에 가둬놓고 정해진 것만 먹게 하면서 체중을 관찰하는 실험을 사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험자 본인이 직접 식사 기록, 운동 기록을 하도록 하여 관찰했다고 합니다. 피험자들은 뚱뚱한 그룹과 마른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네, 뚱뚱한 피험자들이 하루에 200kcal만 먹었다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량에 반복적으로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마른 사람들이 많이 먹었다고 막 주장을 하는데 체중은 도무지 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너무 이상해서 이 연구자들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뚱뚱한 그룹들은 실제 음식 섭취량을 무려 47%나 과소보고하고 예를 들면 1200kcal만 먹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2200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체활동, 즉 운동 기록은 51%나 과대보고했습니다. 이후에도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많은 유사 실험을 했을 때 거의 일관되게 비슷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뚱뚱한 사람들은 자신이 먹은 음식의 양을 실제보다 과도평가하고 운동량은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20세기에 이미 수차례 검증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먹는 음식의 무게를 아예 모르거나 과소평가한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중간중간 입에 들어가는 과자, 달달한 음료, 소주, 맥주, 하이볼 이런 것들의 열량은 그냥 망각해버리고 살이 안 빠지는 문제를 선천적인 문제, 호르몬 불균형 등과 같은 뭔가 불강력적인 무언가의 악당 때문이라고 전가하려 듭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본인이 돼요. 불편하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진실은 적게 먹어도 살찐 게 아니라 먹을 만큼 먹어서 살이 찐 거라는 것을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디톡스니 뭐니 찾으면서 식사량 조절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거 찾아다니면은 매년 똑같은 불평을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장의 질문,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따로 있을까? 네,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그러한 체질이 따로 없거나 그 영향이 매우 미미합니다. 그냥 많이 먹어서 찐 게 맞아요. 체질이나 호르몬을 탓하기 전에 먹는 양부터 조절하셔라. 2장, 내가 먹는 양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왜 적당히 먹고 멈추는 것이 안 될까? 한 다큐에서 이러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180cc의 분유를 먹는 5개월 아기한테 260cc를 만들어서 이제 먹이면은 주는 만큼 다 먹을까에 대한 실험이었는데, 원래 그 5개월 아기 1인분, 즉 180보다 더 주면 점점 먹는 속도가 느려지더니 딱 울면서 거부했었어요. 정확히 딱 180cc만 먹고 나머지는 남겼습니다. 또 다른 3개월 아기에게도 실험을 했었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억지로 먹으려고 하면 칭얼대며 울었죠. 이거는 사실 굳이 실험을 안 해도 아기를 키워본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 둘 다 돌을 전까지는 정말 딱 자기들의 그 정량만큼, 정해진 만큼만 먹고 더 많이 타서 딱 신기하게 딱 예를 들면 240cc를 원래 먹던 애한테 더 많이 줘봤자 240 딱 먹고 바로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이렇듯 대부분의 아기들은 일정량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마치 몸속에 1인분 계측기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배가 부르다. 아이들 몸속에는 정확한 식욕 신호체계가 작동하는데 불행히도 점차 성장하면서 이러한 신호가 사라지고 대략 만 3살부터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코넬대 소비자 행동학과의 브라이언 완싱크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만 3세가 지나면 양 조절이 되지 않고 따로 정해진 1인분 양도 없으며 그냥 주는 대로 먹게 되고 눈앞에 차려진 양이 나의 1인분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요. 7세 아이들에게 7세 관장량인 120g의 볶음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고생 관장량인 180g, 약 1.5배가 되겠죠. 그 볶음밥을 줬을 때 어린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실험이었는데요. 다 먹고 똑같이 배부르다고 했다고 합니다. 밥 양이 그렇게나 많이 차이가 났는데도 말이죠. 이에 대해 브라이언 완싱크 교수는 사람들은 배로 먹는 양을 판단하지 않는다. 눈으로 먹는 양을 판단한다. 배는 우리가 얼마만큼 먹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음식의 양을 보고 시각을 통해서 이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를 거라고 판단하게 된다. 만 3세가 넘어서면서 시각적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고 배가 느끼는 포만감보다 눈으로 보이는 음식의 양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기 앞에 차려진 음식의 양이 적당한 1인분이 되어버린다. 라고 했어요. 결국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따로 다루게 될 소화비만의 원인에 대한 내용으로도 연결될 거예요. 이렇게 2장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왜 적당히 먹고 멈추는 것이 안 될까? 내가 먹는 양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은 내가 느끼는 포만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즉 시각의 영향에 따라 나의 1인 분량이 정해진다. 시각적으로 양이 파악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부분 사람은 충분한 에너지와 부피의 음식량을 섭취했어도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3장. 포만감보다 눈으로 보이는 양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시각을 활용하여 식사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접시의 크기를 바꾸면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한 실험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작은 접시를 주며 먹을 수 있는 만큼 적당히 담아보라고 하니까 작은 그릇에 맞게 적당히 담았었는데, 또 며칠 후에 큰 그릇을 주며 또 먹을 수 있는 만큼 적당히 담아보라고 하니까 훨씬 많은 양을 그 큰 접시에 담았다고 해요. 이 적당히를 결정짓는 게 내 위가 아닌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졌어요. 큰 접시에 음식을 담으면 보통 때보다 28%에 더 많은 음식을 담게 되는데, 이렇게 담아야만 적당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의료협회에서 발표되었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큰 그릇에 음식을 담았을 때 무려 92%, 그냥 거의 다, 열의 9은 더 큰 그릇에 담긴 그 음식들을 전부 다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사람들에게 치킨을 주고 피험자들이 치킨을 먹고 뼈다귀를 내놓을 때마다 바로바로 치워버렸고, 또 다음번에는 치킨 뼈다귀를 치우지 않고 그냥 눈앞에 계속 쌓아두며 먹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먹는 양의 차이를 관찰했다고 하는데요. 피험자들은 뼈다귀를 바로바로 치웠을 때 훨씬 더 많이 먹고, 또 치우지 않고 눈앞에 쌓아두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 먹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실험에서도 결론이 이렇게 노출되죠. 배부름의 느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양으로 적당량을 파악한다. 그래서 눈으로 내가 먹는 그 음식의 양을 파악할 수 있어야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 시각을 활용하여 식사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결론은 작은 접시를 사용한다. 그리고 내가 먹은 음식의 양이 파악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인 솔루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섭취 음식의 양을 과소평가하고 운동량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고 내가 먹은 음식의 양을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줄여나가는 것이 첫 단계이다. 둘째, 내가 얼마만큼 먹을 것인가는 포만감이 아닌 시각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각적으로 음식의 양이 많아 보이도록 작은 접시를 사용하거나 내가 먹는 양이 눈에 보이게끔 설정하고 먹는다.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네요. 이제 구체적인 예시 들어갑니다. 사례 1. 외식할 때, 이때는 1인분이 각각 따로 나오는 식당을 가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쩝쩝박사는 다 같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도 그래요. 팩타임 많아가지고 이런 음식은 내가 정확히 얼마만큼 먹었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거든요. 내가 5숟가락을 막 먹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한 숟갈씩만 먹었는데도 그 음식, 남겨져 있는 음식의 양에서는 티가 나지 않고, 내가 많이 먹었어도 옆에 사람들이 막 깨작거려서 그 접시 위에 올려진 그 음식이, 남겨진 음식이 여전히 많이 있으면은 제가 덜 먹은 거라고, 덜 먹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1인분을 각자 따로 시키는 식당을 가는 게 양 조절에 훨씬 유리합니다. 또 다 같이 먹게 되더라도 내 앞접시에 딱 덜어서 딱 그것만 드시면 되겠죠. 두 번째,
혼자 사는데 배달 음식을 먹어야 될 때, 이렇게 엽떡으로 예를 들면 이걸 사서 작정하고 다 먹으려고 들지 말고 침착하게 마음을 빨리 막 먹고 싶은 거를 이제 침착하게 마음을 정돈시키고 락일락통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기니를 준비해서 한 4-5번에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소분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드세요. 뚱뚱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제 얘기예요. 그릇 뒤에 음식이 남아있는 걸 못 봐서 결국 자기 입속으로 다 치워버리거든요.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지만 남은 음식을 아까워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아까워서 더 먹은 걸 몸의 지방으로 붙였다가 떼어내는 데 쓰는 에너지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진짜 아까운 건지 따져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또 내 몸뚱이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내 몸을 생각해서라도 더더욱이 소분해서 먹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겠죠. 환경과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좋겠죠. 세 번째, 가장 좋은 건 집에서 직접 차려 먹거나 도시락을 싸서 다니면서 먹는 건데요. 이런 경우의 방법입니다. 양 조절 연습이 되기까지는요. 중량을 재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건 일주일 정도만 훈련해도 되는데요. 애매하게 밥은 이제 반 공기만 먹을래? 라고 정해봐도 밥 공기에 막 밥을 꾹꾹 눌러 담냐, 막 고슬고슬 담냐에 따라 중량 차이가 엄청나고 밥그릇의 크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1.5에서 2배 정도는 나거든요. 뚱구들은 합리화를 잘하기 때문에 꾹꾹 눌러 담은 다음에 반 공기만 먹었다고 주장해봤자 결국에는 평소에 먹던 밥량이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주방 저울로 100g, 150g, 200g 이렇게 계량해서 먹어보면 내가 밥과 반찬과 고기를 이 정도 먹었을 때 체중이 줄어드는구나 하는 그 정량적 양을 찾아야 돼요. 일주일 정도만 훈련하면 나한테 적절한 양을 굳이 저울을 재지 않아도 눈으로만 봐도 가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또한 이때 음식을 작은 그릇이나 작은 도시락통에 담아 먹으면 식이만족도와 포만감이 올라갈 겁니다. 음식이 접시에 뭔가 꽉꽉 채워져서 담겨있으면 많이 먹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번째, 사진을 찍어 기록한다. 이 또한 시각적 효과를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적절한 양으로 계량해 놓은 음식의 양이 머리의 기억으로 잘 남겨지지 않으면 사진을 찍어 두시면 돼요. 살이 잘 빠질 때 먹던 그 식단의 사진을 잘 찍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살이 쪘을 때 그 사진을 돌이켜보면 내가 이 정도, 이런 구성으로 먹었을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날씬했구나를 다시금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나에게 적절한 양을 시각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제가 별로 안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양 조절 없이 먹는 대신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 기록해준 다음에 나중에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겁나 많이 먹고 있었던 거죠. 사진을 찍지 않았을 때는 뭔가 실수 없이 한 입 두 입 들어간 간식들까지 다 하면 전 결코 적게 먹고 있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각적으로 남겨진 게 없으니까 별로 먹지 않았다고 느끼면서 왜 이렇게 살이 찌면서 괜히 억울했었거든요. 시각적으로 남겨진 게 없으니까 내가 이미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그저 식욕의 노예가 되어 그냥 수술을 방치해버리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자신이 저질러버린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유전 탓, 환경 탓 이런 걸 해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건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스로 멍청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멍청하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시각적으로 남겨놓고 원래 이 정도 양이 나에게 적절한 양이야 라는 걸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시각적으로 학습시켜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먹방을 보지 않는다.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 다수, 유력자 이렇게 3가지 집단의 습관을 모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약 12,000명을 32년 동안이나 추적조사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비만이 될 확률은 친구가 비만인 경우에 57%로 증가했다고 해요. 엄청나죠? 내 친구가 비만이면 나도 비만일 확률이 이제 57%더 많은 거예요. 또 다른 연구에선 애인이나 배우자가 살을 뺀 경우에 그 시기에 상대 없이 체중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 회원님들 사례 중에서도 종종 봤어요. 여자 회원님이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적으로 체중이 감량되고 있으면 남편분도 따라서 체중이 줄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했거든요. 근데 나 살 빼겠다고 살찐 내 친구나 내 가족을 멀리하거나 바꿀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이 3가지 집단 중에서 가까운 사람, 다수, 유력자 이 3가지 그룹 중에 내가 경험하는 다수의 사람이나 유력자 이 둘은 바꿀 수가 있어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운동을 하는 동호회에 가입한다거나 건강한 식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카페에 가입한다거나 할 수가 있겠고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먹방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유력자의 먹방 포르노에 나의 시각과 뇌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 뭔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많이 먹고도 날씬한데 나만 억울하게 조금 먹고 살찐 거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100인분을 한 명이 그 자리에서 다 먹는 그러한 영상에 나의 시각을 계속 노출시키다 보면 그 100인분의 양이 1인분의 양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서 1인분의 음식량을 먹고도 굉장히 허전하고 조금 먹고 있다고 뇌가 착각을 일으키고 또한 거기에 동조된 댓글들, 즉 다수 집단의 영향을 무의식적으로 받아서 그 착각이 더욱더 강화돼요. 반대로 볼 거면 소식자 먹방을 보거나 적정량을 아주 맛있게 먹는 먹방을 보는 게 좋습니다. 먹방으로 대리만족한다는 건 그 다이어트가 끝난 후 폭식증이 확정되었다는 신호이므로 진짜 위험한 거니까 스스로의 뇌를 먹방 포르노로부터 떨어뜨리세요.
먹방으로는 절대로 대리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식욕의 부채가 쌓이고 쌓여 언젠간 폭발하고 파산합니다. 대본 작성에 꽤나 많은 에너지를 갈아 넣었는데 와 다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복권 당첨이 아니라 엄청나게 긴 장기 대출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려 할 때도 3, 40년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당장은 내 집이 아니라 은행집인 것처럼 느껴져도 매달 꾸준히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아 나가시잖아요. 내가 살 집도 그러한데 내 몸뚱이, 나 자체도 미래의 건강한 몸을 위해 꾸준히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나의 그 나쁜 습관들 때문에 과식, 야식, 요상한 다이어트 이런 것 때문에 내 몸에 부채를 졌구나. 한 방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꾸준히 할부를 갚아나가며 이겨낼 거야. 이렇게 말이죠. 내 식사량과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 없이 다이어트 양약, 다이어트 한약, 싹센다, 위고비, 오젬픽, 분홍이, 초록이 이런 것들부터 막 검색하고 찾는 거는 결국 도박 부채를 또 도박 한 판에 만회하겠다고 하거나 제3금융권에 손대는 짓이랑 똑같은 거예요. 또한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대사량, 흡수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신진대사가 얼마나 잘 되고 아닌지를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요. 가장 대중적인 인바디가 있어도 이는 참고용일 뿐 병원에 가서 뭐 무슨 기계를 써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윤리를 깨고 여러 폐염체, 인체 조직 다 분해해서 막 중량제고 이렇게 파악하지 않고서야 완벽한 과학적 평가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먹어야 살이 찌고 아닌지는 각 개인의 정직한 기록과 관찰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키 1mm도 스스로 자라나게 할 수 없고 머리카락이 나고 빠지는 것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의 생성과 소멸, 심장의 규칙적인 움직임과 폐호흡, 질병의 발생과 이로 인한 증상 등 이미 유전자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 내에서 개인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심장박동과 폐호흡과 순환과 소화, 배변 등의 아웃풋이 내 맘대로 안 돼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대부분의 경우 노력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부여받아 누릴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해야 할 따름이죠. 반면에 내가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건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과 몸의 활동, 즉 인풋입니다. 내가 섭취하는 음식, 신체 활동은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나의 자유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며 모두 비만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이 강으로 찾아올게요.